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IAEA의 최종 보고서가 오늘 오후 공개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야당은 검증 신뢰도를 문제 삼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당정은 안전성이 입증돼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며 국민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고성국 정치평론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관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오후에 공개되는 최종 보고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중간 결과와 비교했을 때 큰 이변이 없는 한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최종 보고서 발표 전에 6차례에 걸친 중간 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큰 이견이 없는 한 그 중간 보고서 결과가 오늘 발표될 거다라고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IAEA 보고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 도쿄전력이 그동안 다액종 제거하고 삼중수소를 그 희석시켜서 내보내는 그 전 과정이 기준에 맞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에 맞는다. 그리고 특이한 방사성 성분 유출이 추가로 더 있었던 것 같지 않다. 이런 검증 결과이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방류해도 좋다는 일종의 허가 보고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권위로 따지면 어쨌든 그런 내용의 최종 보고서가 오늘 일본 정부에 전달이 되고 이제 발표가 되는 겁니다.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4시간쯤 뒤면 이제 보고서 결과를 알 수 있을 텐데 네,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고 박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그 세 글자로 얘기하면 답종 넣은 것 같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졌고 이제 뭐 결과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이제 그 정부 여당에서 IAEA 보고서 얘기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고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결과가 사실상 정해진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야권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은 IAEA 보고서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보고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으로 좀 오염된 보고서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더더욱이 이제 최근에 엊그제 뭐 더 탐사라는 매체에서 보도를 했듯이 사실상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끼어들었고 예를 들어서 방사능이라든지 오염수라는 그 용어를 쓰지 말고 처리수라고 해달라고 한다든지 해서 마치 이제 수험생과 그 채점원이 서로 의논해서 채점하는 그런 식의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시간이 가면서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IAEA 그 보고서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은 IAEA가 그동안 쌓아왔던 권위가 이번 일본 원자 오염수 폐기 방류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무너졌다라는 것은 참으로 국가 인류적으로도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고서에 정확하게 이른바 예. 방사능 수치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괴담이다, 정치적 보고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과학과 괴담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학은 결국은 수치 아니겠습니까? 수치로 증명하는 것인데 그 수치가 너무나 빈곤하거나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보고서다라는 그런 그 지적에 대해서 사실상 답변이 옹색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니까 국민들 80% 가까운 사람들이 예. 매우 걱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병헌 수석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우선 이건 이제 과학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부터 좀 잘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방류하지 않고 이렇게 가두어 놓은 물, 이건 오염된 물이니까 오염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통해서 핵종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걸러지지 않는 삼중 수소는 다른 K4 탱크를 통해서 또 희석시켜서 기준치에 맞게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물이니까 처리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염수라는 말은 지금 있는 이 물을 오염수라고 그러는 것이고 기준을 충족시켜서 처리해서 방류하는 물은 처리수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이제 모든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어는 그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 답정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IAEA의 보고서가 답정너라는 것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의 야권들이 IAEA 자체를 못 믿겠다고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못 믿겠다 하고 투쟁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야권의 태도가 그야말로 답정너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좀 우려가 돼요. 저는 투쟁할 일이 있으면 투쟁해야 된다. 야당이 반대할 일이 있으면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객관적인 과학과 팩트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점에서 발표되기 전부터 IAEA 보고서 못 믿겠다 또는 IAEA 자체를 못 믿겠다 이러잖아요. 그런 비과학적 태도에 대해서는 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IAEA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 문제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인 정밀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IAEA 보고서가 일본의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정치적으로 오염이 돼 있는 거냐라는 이제 논란의 문제인데 그런 그 논란이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IAEA 이 사무국에서도 그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우려하는 국가들의 전문가들이나 대표들을 함께 포함시켜서 검증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폐쇄적이고 자기네들만의 독자적인 그런 검증을 하면서 또 일본과는 엄청나게 지나치게 많은 이른바 좋게 얘기하면 소통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의견을 반영하는 식의 그런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IAEA 보고서에 대한 불신을 IAEA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IAEA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맹신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IAEA 쪽에다가도 한번 조사 내지는 검증을 같이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우려를 잠시만요. 수습하는 데 도움이 그러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생각합니다. 이제 금토일 동안 IAEA에서 와가지고 또 이제 방문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 지금 IAEA가 단순히 일본의 오염수 처리수 문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핵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전체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유엔의 공식 기구거든요. 176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가입해 있어요. 그리고 IAEA는 우리에게는 지금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문제 때문에 자주 이름이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북핵 문제 때문에 20여 년 전부터 IAEA는 우리하고 매우 중요한 국제 파트너 기구였어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야권에서 당장의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 때문에 IAEA 자체를 공격하는 것은 이거는 지난 20여 년간의 우리 북핵 문제나 대북 정책의 한 축이었던 유엔의 기구에 대한 권위를 지금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당장 이 일본이 분담금을 많이 내니까 일본에 유리하게 발표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IAEA에 분담금 가장 많이 내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건 전 세계 국제기구한테 미국이 제일 돈을 많이 내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25% 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내는 나라가요. 중국이에요. 중국이 14.5% 내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 방류 반대 입장 아닙니까? 돈 내는 데 따른 영향력이라면 중국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죠. 일본은 7.8% 분담금이에요. 중국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팩트인데요. 이런 걸 가지고 IAEA가 일본이 분담금 많이 내니까 일본의 입장에 손들어 줄 거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의혹 제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혹은 팩트와 과학으로 검증이 돼서 정리가 되면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서 IAEA 자체에 대한 권위 훼손이 지금 야권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거 이건 매우 심각한 우리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선
이 처리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팩트가 아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IAEA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상처 이 문제를 북한의 그 핵 문제와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체가 그 스스로 우리의 그 북핵 문제와 안보 문제를 스스로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와 지금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원전 폐기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문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고 과학적으로 한 번도 입증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당장의 어떤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장차 우리 미래 세대에 어떠한 그 위험을 초래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여러 차례 그 충분히 그 우려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아무리 그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충분히 검증하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80여 % 달하는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그 이 일을 지금 IAEA와 일본이 사실상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한 문제나 의구심을 갖다가 제기하고 검증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그런 그 모습을 보이니까 저 정부에 대해서도 여당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불신을 자꾸만 더 초래하는 것이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 여당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사이에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오가는 것처럼 여야 공방도 지금 오염수 관련해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각 당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과 결을 같이 하는 게 최종 보고서가 과학적 보고서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우려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어떤 공방 그리고 대배 투쟁을 연결지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그 국힘당에서 지나치게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의의 전당은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대변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본질적으로. 근데 말씀드렸듯이 바로 며칠 전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이 원전 폐수 방류에 대해서 불안감과 반대 의견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일본에서도 과반수가 넘는 일본 국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 여당은 그것을 아니다, 안전하다라고 계속 강변만 하면서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으니 당연히 민의의 전당인 그 야당으로서는 또 국민 대다수가 걱정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부 여당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야당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책무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이것을 그 대선 불복이다, 정권 퇴진 운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만 좀 사실관계 주고요. 조금 전에 일본 국민도 과반 이상이 방류 반대라고 그러셨잖아요. 여기 일본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는 일본 국민 60%가 오염수 방류에 찬성합니다. 반대는 30%입니다. 잠깐 제 말씀 그러니까 끌어서 이런 조사도 죄송한데요.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예. 50% 지금 최근에 들어서 50%가 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최근 조사는. 얘기하려면 근거를 갖고 말씀하셔야죠. 그러니까 최근 네, 조사는 그리고 이게 50%가 요미우리 넘었어요. 신문의 여론조사니까 당장 주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후쿠시마 쪽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럼 뭐 당연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국민 전체를 놓고 보면 60% 정도는 방류 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론조사에 아까 말씀하신 갤럽 조사가 있는데 다른 조사들도 있습니다. 당장 저희 고성국 TV도 어제 여론조사 자체적으로 해서 발표했습니다. 여론평판연구소의 여론조사인데요. 거기에 보면 후쿠시마 처리수로 인해서 내가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답이 54% 정도 나옵니다. 상관없다 먹겠다가 36%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갤럽 조사도 있지만 처리수 때문에 걱정은 되죠. 안전하다고 해서 안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건 확인이 되나 끊임직하니까 안 먹겠다고 대답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론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팩트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왜 국민의힘에서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를 가지고 대선 불복이라고까지 그 규정을 하면서 비판을 하느냐? 이건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 작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것이 작년 5월 10일입니다. 그런데 그 3월 10일과 5월 10일 그 사이에 두 달간의 정권인수위원회 기간 동안에 더불어민주당 당은 아니지만 함께 늘 연대했던 그쪽 진영의 단체들이 촛불을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퇴진 운동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 퇴진 운동을 하자고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작년 올해 이어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퇴진 집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1명, 2명, 3명이 연단에 나가서 마이크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사실상 탄핵시키자는 취지의 주장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처리수 오염수 문제는 그야말로 과학의 차원에서 해결하면 간단한데 문제가 있으면 우리도 보완하겠다는 것인데 설사 안전하더라도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산물 수입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전국을 돌면서 집회를 하고 이런 걸 보니까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보니까 1년 전에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부터 퇴진 운동을 했던 사람과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거 대선 불복 아니냐. 이런 비판과 문제 제기를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저희가 이제 앞서 두 분께서 이야기가 오고 갔던 여론조사, 설문조사 관련해서는 일단은 대상 또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 한번 주제시켜드리고 저희가 지금 또 남아있는 주제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30초씩 한마디씩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주제는요. 예, 말씀하시죠. 작년 이제 대선 끝나자마자 퇴진 운동을 했고 촛불 시위가 있었다. 예.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그 극히 일부의 사람들을 마치 그 이른바 민주당 진영의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걸 연결시켜서 하는 것은 그것 또한 논리의 비약인 것 같고요. 우리 고성국 박사답지 않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과잉해서 절대 그것은 뭐 사실과 좀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박 내용 듣겠습니다. 우리 전병헌 수석 말씀대로라면 정말 좋겠어요. 저도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난 1년간 이 극소수의 세력이 시작돼서 원래 투쟁이라는 게 극소수 선동하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까지 지금 그걸로 휩쓸려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직 완전히 끌려 들어간 상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반대라고 걱정을 하니까 그 이슈에 이제 그 약간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가지고 이제 정권 퇴진 운동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것이죠. 네. 아니 더 드릴 말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권 퇴진 운동이 아니라고 하니까 뭐 그만큼 반가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당장 오늘 오후에 최종 보고서 내용이 발표가 되니까요. 거기에 따른 여야의 반응은 또 어떨지,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지금부터는 어제 윤 대통령의 이제 주목이 됐던 행보 중에 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차관급 인사들,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수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차관 임명장은 내게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접 했어요. 그런데 이번 차관 임명이 13명인데 그중에 5명이 지난 1년간 비서관으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차관 임명을 하기 전에 또 따로 또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한테 충성하지 말고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복지부동을 협회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저는 전체적으로
지난 1년간 국정 운영을 해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나름대로 남은 4년 동안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실 100만 공무원이 그 행정을 맡고 있는데 이 100만 공무원을 다 개혁의 적으로 돌리고 개혁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0만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국정 전반의 혁신과 쇄신과 개혁의 주체로 바로 서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100만 공무원들을 딱 옥죄고 있는 카르텔 구조를 혁파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각 부처 간에 있는 칸막이들을 걷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1년간 좀 지지부진했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스스로 내 뜻을 가장 잘 알 것 같은 이 비서관들을 차관으로 보내서, 이게 차관은 실무부처로 가면 인사 책임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인사혁신을 통해서 부처 전체를 한번 혁신해봐라. 이렇게 이제 미션을 주고 내보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직접 주는 거죠. 조금 전 장면도 보면 그 연장선에서 카르텔 혁파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좀 다르고 기침을 한 2번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보기가 좀 안쓰럽습니다만, 지금 한시도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특히 제가 오늘 조금 전 이 생방송 중계를 보면서 반갑게 느낀 거는 변곡점을 지날 거다, 올해 말에. 이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발언을 했어요. 이거는 국내적으로 정말 어려운 경제 민생 상황이었는데 이제 바닥을 치고 반등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이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좀 주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반갑게 저 메시지를 저는 읽고 싶습니다. 임명식에서 했던 발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직접 수여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여쭤보죠. 그 직접 수여한 것은 뭐 충분히 직접 수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 인수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임 정부에서 임명했던 차관들이 꽤 이제 좀 재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차관들을 임명을 하면서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그 청와대로 초치해서 그때 그 당시에는 아마 그 부부동반에서까지 그 임명장을 줬던 그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직접 준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나치게 이제 직할 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명 중에서 5명을 이제 청와대 직할 체제로 이제 임명했잖아요. 근데 과거 이렇게 우리가 경험을 반추를 해보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왕차관이라고 있었잖아요. 박모 차관이 왕차관으로 해갖고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고 부작용이 많았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왕차관이라는 그 분으로 인해서 이 국정이 아주 효율적이고 직할체제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이 권위적이고 그 행정부의 운영은 영과 기율이 기본적인데, 영과 기율이 무너지니까 이게 혼란스럽고, 또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돼가지고서 국회가 열릴 때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또 이 혼란이 또 더 크게 되고, 이렇게 돼서 국정 운영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적당하게 힘을 실어줘야지, 지나치게 힘을 실어주면 교만에 빠져가지고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왕차관이 1명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왕차관이 5명이 등극해서 이걸 이제 정권을 휘두르면서 지나치게 그 영과 규율을 무시하게 된다면 오히려 윤 대통령께서 목표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국정 혼란과 혼돈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걱정이 좀 있어요, 경험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국정을 이제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 관료 체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복지부동이에요. 그리고 관료주의적 그런 무사안일,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혁파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은 적폐의 가장 큰 문제는 관료 체제에 있어서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을
그 문화를 근본적으로 관료주의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적폐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갔던 것이 좀 아쉬웠던 점인데요. 예. 이번에 하여튼 차관들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면서 그 어떤 일대 그 국정 쇄신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욕이 예. 뭐 제대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바람은 한편으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또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의문과 걱정이 되는 것은 카르텔 정권이다, 반카르텔 정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역시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경험이 정치인 경험보다는 검사의 경험이 평생이잖아요. 그 검사의 경험은 범죄자와 수사 간의 이 이분법적 구조야. 적과 그 동지 그런 양대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 반카르텔과 반카르텔 이제 이런 식의 구조가 되면은 너무 국정 운영이 경직이 되고 말하자면 공포 정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라는 그 직책은 예. 좀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서 때로는 칼도 필요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더 많은 부분이 대화와 설득 그리고 배려와 포용이 예. 더 중요하고 더 효율성을 보장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예, 유념할 알겠습니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래요.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시네요. 우선 왕차관 말씀하셨는데 뭐 이러면 저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차관 되기 전에 왕이었어요. 네, 실세였지 않습니까? 정권의 실세. 그러는 사람이 차관을 하니까 그 사람한테 힘이 모인 거죠. 지금의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1년 동안 고생한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체현하게 된 이런 비서관들이 직접 부처에 나가서 한번 실무 책임자로 일해보라. 이거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일단은 좀 한번 관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검사의 시각 말씀하셨는데 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카르텔 그러면요. 이게 꼭 그 정치 권력과 또 공무원의 인허가권 갖고 있는 공무원과 또 민간 이렇게 엮이거든요.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범죄를 보는 검사적 시각이 전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그거 거짓말 아니겠어요? 제가 대단히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전병헌 수석만 해도 평생 정치인으로 살아오셔가지고 커넥션의 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정치를 한 사람들, 제가 정치인들을 만나면 늘 그런 느낌을 좀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커넥션 구조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인들한테는 보이는 커넥션이 그냥 자연스러운 관습이나 관행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예.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저런 윤석열 대통령 외부자적 시각으로 또는 정말 이 법을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서 가려내는 이런 시각으로 한 번은 대수술을 할 그럴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니냐.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잠시만요. 반박하시기 전에 제가 그 좋은 말씀인데 딱 한 말씀만 알겠습니다. 할게요. 멘트 드리겠습니다. 이 카르텔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기존의 질서를 개혁하고 개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반대할 사람이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든 국민들 그리고 특히 이제 야권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무슨 걱정이냐면 그 대통령께서 검찰 카르텔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다. 이 소위 조각이나 또 여권 내부에 검찰 인사들이 너무 많다는 게 모든 그 언론이나 그 대다수 그 여론 주도층의 지금 걱정이 아닙니까? 네, 지금 그래서 말씀하시는 연장선상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럼 함께 답변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식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좌파나 볼 때나 극우다라면서 극우 개각과 관련한 그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연장선상에서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저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카르텔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고하고 가장 공포스러운 카르텔은 검찰 카르텔이다라는 점을 좀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다. 예. 윤석열 대통령님이야말로 평생을 검찰 카르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검찰 카르텔의 부작용과 검찰 카르텔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극우에 대한 비판이 있다라고 예.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인사에서 인재개발원장이 그런 분이 소위 공무원을 이제 교육시키는 수장인데 그런 분이 저기 전임 정권에서 우리 군인들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분을 이제 임명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을 극우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파에 대한 그 모욕이고 모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비정상적이고 상식을 갖다가 우주로 건너보낸 그런 분은 극우에 포함되지도 않는 분이다. 근데 그런 분 상식을 갖지 못한 분을 그 매우 중요한 그 공무원 그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뭐 우파다 좌파를 떠나서 상식 이하의 임명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카르텔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는데 또 실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법치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한테 알려지게 된 그 계기가 청문회 불려 나가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발언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발언 때 뭐라 그랬냐면 저는 개인에 충성하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카르텔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개인의 패거리에 충성하는 게 카르텔입니다. 조직에 충성하는 걸 카르텔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알려질 그 순간에 반카르텔 선언을 하면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결국은 임기도 마치지 못하고 찍혀 나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또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또 박범계 장관에 의해서 찍혀 나갔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특수통 수사를 했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사실은 옷 벗기는 것을 강요당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과정도 말하자면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 검찰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 세력들과의 투쟁 과정에서 결국은 찢겨나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검찰 카르텔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분노할 사람 또는 검찰 카르텔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딱 어제 30초만 임명식을 말씀드릴게요. 20초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카르텔이라는 것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카르텔이라는 것은 조직의 문제인 것이죠. 정확하게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임명식을 기점으로 최근 인사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의 인사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국 정치평론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